최근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30년 모기지 금리라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기지 금리가 3%에서 5%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예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제 쭉 하락해 오던 것이 드디어 이제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3%에서 5%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이자 부담액이 3%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 이자 부담액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 것은 이제 물가 상승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금리를 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과연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까 아니면 영속적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시적이라면은 사실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피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우기에 접어든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물가에 관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좀 더 보다 조금 중장기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화이죠. 돈을 풀면 장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통설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임금이 오른다든지 할 경우 제품 원가에 반영되게 되고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조금 더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영향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멜서스의 인구론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 변화가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찰스 굿하트라는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요인을 이제 한번 각각 살펴보죠. 통화 같은 경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화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때 물가 안 올랐습니다. 다들 오른다고 그랬는데요. 안 올랐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19 때는 돈을 또 더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 바로 비용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노동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었죠. 왜냐하면 다 집에 이제 머무르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빨리 퇴직을 해버립니다. 내 잘못하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빨리 퇴직을 해버리고 하니까 노동 공급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그 전 국가를 글로벌하게 이렇게 제품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몇 국가에서 코로나가 크게 창궐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완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데서 보시듯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충격을 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투로 치자면은 한 10회 전 정도에서 상당히 이렇게 지쳐 있는데 마지막 한 방을 크게 맞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유 수출을 세계 3대 정도로 할 정도로 이제 원자재 부분에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물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 요인으로요. 그래서 통화와 비용 요인으로 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초비상이 걸렸는데 인구 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인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게 한마디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인구 구조 변화가 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한마디로 고령화는 왜 인플레이션적인가 하는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 정도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잘 아시죠? 미 연준 의장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2008년에 The Age of Turbulence, 자기 자서전입니다. 격동의 시대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아주 주목할 만한 챕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 세계는 은퇴한다라는 챕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중국의 노동 공급이 앞으로 축소될 것이랍니다. 그린스펀이 있을 때는 중국의 노동 공급이 세계적으로 왕창 쏟아질 때였는데 앞으로 중국도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동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될 텐데 노동 공급이 축소되면은 당연히 임금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임금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당시 2008년에 그린스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세계는 두 자릿수 금리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이제 쇼킹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린스펀의 자서전의 이야기는 좀 그런 듯 했지만은 지금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노동 공급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중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린스펀이 이야기한 것들과 예언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셀리우스하고 타카츠라는 사람이 이제 아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22개국의 1955년부터 2014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하고 인구 간의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요. 유소년, 어린 소년, 그 다음에 고령자들은 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향이 크고 그 다음에 노동 연령층,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죠.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 연령층이 많아지면은 디플레이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가 만일 노동 공급이 많이 증가했다면은 그게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찰스 구다트, 세 번째 찰스 구다트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통화, 금융 이쪽이 전문가이고요. 제가 거의 뭐 30년, 40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원로가 되었는데요. 찰스 구다트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Great Reversal 해가지고 뭐 번역을 하자면은 대역전 이런 책을 냈는데요. 구다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30년을 보자. 1990년에서 2020년을 보면은 노동 공급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 경제 역사상 아주 특별한 시기였다고 이제 구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베이비 부모가 1960년대부터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서구 사회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베이비 부모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거의 1946년부터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60년대부터 노동 시장에 진입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10년대부터는 이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기간들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다트에 따르면은 지난 30년 동안 보니까 세계 경제에서 유효 노동 공급을 보니까 거의 27년간 2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노동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일조를 한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이렇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요. 노조의 임금 협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대충 선진국들이 두었는데 그 아래로 아주 무난하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 저금리 하에서 성장도 할 수 있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부채까지 많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0년은 인플레이션도 낮고 금리도 낮고 그리고 한편 부채는 아주 증가한 그러면서 성장은 거의 고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높은 성장을 보인 아주 특별한 시기였다라고 이제 구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60년대 이제 베이비 부모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특히 200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노동 공급 이 부분이 아주 파괴력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2001년에 이제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대규모로 세계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5년, 6년, 7년 막 이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에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린스펀은 이때 이걸 컨언드럼, 소위 말해 수수께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단기 금리를 막 올리는데도 왜 장기 금리는 자꾸 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자기가 2008년 자서전에서 중국의 노동 공급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스펀을 이어받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그때는 글로벌 저축 과잉,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노동 공급이 시장에 쏟아져서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은 높은 이런 특이한 시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요. Great Moderation 해가지고 대안정기라고 불렀습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은 고성장을 유지하고 이렇게 좋은 시기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이라고 그러죠.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 머빈 킹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이스라는 것이 이제 첫 글자를 딴 것인데요. non-inflationary,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with 뭐냐면은 continuous expansion,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서 나이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때 이제 중국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물가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국채금리 10년 만기짜리 국채금리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보면은 금리가 계속 8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그게 거의 2020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0년대 들어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금리가 되면서 또 하나 조용히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 부채가 증가하냐면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부채가 증가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부채는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 자기의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 우리가 DSR이라고 그러죠. 이 DSR은 일정한 것입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증가해도 DSR은 별 변화가 없으니까 부채가 계속 증가했던 것입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채를 통해서 집도 사고 부채를 통해서 소비도 하기 때문에 경제에 역시 이제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대역전 찰스 구다트가 말한 앞으로는 Great Reversal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되돌림 현상이 앞으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Great Moderation 때 노동 공급 증가하고 저물가, 저금리, 통화와 재정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팽창할 수 있었고 부채도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떨어지고 성장도 높은 대안정기가 과거의 30년 동안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노동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중국도 이제 고령화에 접어들게 되고요. 선진국 우리나라 다 이제 노동 공급이 축소됩니다. 아프리카만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게 되면서 가계 저축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고금리가 오고 고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업의 이익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부채가 커지니까요. 재정 정책을 함부로 팽창을 하기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높아지니까 통화도 함부로 팽창을 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이제 그래서 통화와 재정 부문에서 축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에도 타격이 일어난다. Great Reverse 한마디로 과거의 Great Moderation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찰스 구다트의 인구 측면에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른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뭐 떨어지고 오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물가가 오른 만큼 내년 정도에는 임금에 반영되고 임금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영향 주는 우리가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들이 내년까지도 이제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노동 공급 축소라는 것들이 앞으로 그 대역전극을 벌이는 모습이 조금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를 지금 좀 유심히 보아야 된다. 어떤 변화냐?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인구 구조 변화를 좀 유심히 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과거 30년이 Great Moderation, 대안정기였다면은 앞으로 in the future 는 Great Reverse, 이 대안정기의 고리들이 거꾸로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명목금리는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제로금리에서 탈피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부채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런 등등 우리가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재무 설계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자산 관리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